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 봅니다. 34페이지. 의제납세무자 봅니다. 그 합격자 모임이 이제 오늘 합격자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제 합격자 모임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해가지고 뭐 토요일까지 계속 이제 합격자 모임인데 뭐 겹쳐가지고 뭐 저 못 가는 곳도 있고 뭐 멀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못 가는 곳도 있고 겹치는데 합격자 모임 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얼굴을 못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이제 그 합격자 모임 딱 가면은 저 멀리서 어떤 막 특히 뭐 무슨 2차로, 3차로 이제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명이 있잖아요. 뭐 2차로, 3차로 가면은 이제 막 무슨 뭐죠? 그 노래방 같은 막 그런 데로 가잖아요. 그럼 막 조명 막 비치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내 손을 잡으면서 막 근데 이 여자가 누군가 하고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요. 낯익는데 평상시 공부할 때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오고 그랬다가 그냥 그 합격자 모임하면 집에 있는 값비싼 옷, 제일 비싼 거 걸치고 집에 있는 액세서리 전부 다 그냥 다 하고 머리 미용실 가서 공들여서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못 알아보는 여성 수강생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쁨에 겨워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이 합격자 모임 때 이제 합격자 모임이 이 학원 이제 언제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합격자 모임 날 이제 그 시험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안타깝지 이제. 심지어는 뭐 예전에 보면은 어떤 수강생분은 청주에서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있었는데 저의 세법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점수는 뭐 모의고사 보면은 거의 뭐 70점대 다 나오고 세법 같은 것도 뭐 거의 뭐 다막권 하나 틀리거나 어느 회사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막 다 그렇게 했던 수강생이었는데 밀렸어가지고 떨어진 수강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 2차 동차했는데 1차는 됐는데 2차에서 밀렸어가지고 떨어졌던 수강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강생 한 명이 생각나네. 합격자 모임 하면. 그래가지고 합격자 모임을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다른 한 명이랑 소주 먹으면서 막 엉엉 울고 그래가지고 울고 있다고 수강생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 명은 합격했는데 여기 못 오고 위로하느라고 둘이서 술 먹고 있다고 저한테 교수님 잠깐 좀 왔다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갔더니 막 울고 그러고 있더라고. 엉엉 울고. 자,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은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막 뽐내면서 막 여기서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막 그냥 하고 하는 반면에 떨어지신 분은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죠. 합격자 모임을 하는지는 아니까 그 근처에서 술 먹고 있고요. 어떤 사람 아예 그냥 연락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도 근처에 술 먹고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어느 자리로 어느 곳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1년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희비가 엇갈리는 건데 자 하여튼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머리 나빠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은 머리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받쳐줘야 돼요. 외부적 환경. 그래서 집안이 무탈하고, 집안에 별일이 없어야지.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공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무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 앞두고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막 그런 일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집안이 무탈해야 되고, 건강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머리 나빠서 떨어진 시험 아니고 꾸준히 계속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했던 거 계속 관심이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했던 거 보고 복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그냥 왔다 갔다 수업만 듣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은 발전 속도가 늦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늦게 공부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벅차지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공부해보겠다고 한 달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안 오르면 바로 그냥 우리들한테 원망의 눈치를 보내면서 우리 때문에 점수 안 오는 것처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공부했던 거 한번 보고 나 이해 안 되면 또 보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지금부터 단계 밟아서 가시면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복습하면서 가신 분들은 나중에 청포도 익어갈 무렵에 막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막 머리 싸매면서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럴 때 조용히 독서에서 공부하다가 나 올해 합격하겠는 걸 이렇게 합격을 예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다고 지금 너무 막 무리해가지고 막 지금부터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중에 무더운 여름 어떻게 견디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부했던 거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자, 읽어보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뭐 세법은 핵심 요약 정리 나오고, 제 카페에 또 문제도 다 OX도 어제 다 올렸어요. 총론 부분은 또 핵심 요약 있죠. 그런 거 그냥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든 아니면 컴퓨터에서 읽어보시든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난 잘 안 된다, 눈이 막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돋보기 왔다 갔다 하려니까 못 보겠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은 그런 분들은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속도로 듣다가 아유 좀 느린 것 같아, 아이고 그러면 그냥 1.5배속으로 돌려서, 또 두 번째 들을 때는 어떻게 2배속으로 돌려서 쭉 대충 내용만 스킵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듣고 또 듣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의제 납세무자를 보시니까 여러분요, 취득세 납세무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양가로 1번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예요. 자, 어떤 거냐면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건물에 부착하는 대형 금고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기본선 한번 배워요. 또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주체구조부, 건물과 딱 붙어가지고 효용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에 대해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밑줄 쫙이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그 무렵에 200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강의할 때 있죠. 서울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미주상가라고 있었어요. 미주상가. 그리고 미주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 이게 이제 이 지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왜 유명하냐? 그러면 서울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잘 알더라고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70년대 지어진 상가, 70년대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래서 미주 상가, 미주 아파트.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는 데 있죠? 나 이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아직도 그 미주 상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신기했는데, 이게 70년대에 지어진 건데 어떻게 지금까지 있지? 그 당시에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강의할 때도 있잖아요. 건물이 요즘 애들 말로 썩었어요. 썩어서. 진짜 그렇잖아요. 오죽하겠어요. 6층짜리 건물인데 6층에 학원이 있었는데요. 6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70년대 지어진 거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제가 이 당시에 처음에는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 타고서 지하 청량역에서 내려서요, 자,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지상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지금은 에스컬레이터도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내리자마자 아침에 막 바쁘잖아요. 막 연락에 막 그냥 뛰어 올라가요, 지상까지. 그리고서 지상에서 학원까지 뛰고, 학원 1층에서 6층까지 숨을 몰아쉬고요, 정비한 다음에 다시 6층까지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침에 진짜요, 10시에 만약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수업을 바로 못 들어가요. 숨이 차가지고.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도 힘도 풀리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별 보면서, 그냥 한 10분 쉬었다가 그냥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요 6층에 학원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주체구조부와 효용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되겠죠? 딱 붙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원래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니까 건물주가요. 원래는 건물주가 이런 것들을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건물주가 가설한 자가 일치하는데, 여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어요. 여기 학원 임차인이 원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수강생들이 1층부터 6층까지 걸어 다니면서 아주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가설합니다.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자, 요거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런 건 얘기인데,
법령에서 지금 보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요, 예규에서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면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로 해요. 예규에서. 그래서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가설한 자 X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왜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냐면, 보세요. 만약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러면, 자, 취득세를 안 내요? 그럼 취득세를 추징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세권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취득세를 추징할 때 가설한 자가 누군지 찾아가지고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엘리베이터는 여기 붙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여기 붙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한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제목 있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가로 열고 가설한 자 X요. 가설한 자 X 해놓으시면 돼요. 가로 닫고. 그래서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는 말은,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다. 그래서 시험에서 최근에 그냥 옳은 지문으로 한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옳은 곡을 알아 문제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35페이지 양가로 5번을 봅니다. 상속인. 자, 상속인인데, 자, 상속. 가로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용어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유증이란 말이 있어요. 유증.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 2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게 뭐냐면 유증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줘라. 그러니까 유증의 효력이 내가 죽으면이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생기죠. 그래서 유증은 이게 상속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증은 그냥 유증이 나왔다 그러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건데, 유언으로 증여. 유증 나오면 그냥 상속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 줘라.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요 타임에서요,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효자 아들한테. 자, 그래서 옆에서 부모님 옆에서 살고 있는,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냐면요, 요 때마다 항상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하면서 계속 하고 돌아다닙니다. 때가 되면. 자, 왜 그러냐고요? 말이 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시가 되니까 유증. 하여튼 유증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 여기에 여러분들 포인트예요. 뭐 형광펜을 권화도 되고 이렇게 시험에 이미 올해 나왔는데, 상속인 각자. 자, 해놓고 계속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가로 안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이에요.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 3명이 있습니다.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명이 있어요. 대한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만약에 상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 대한이, 민국이, 만세는 각자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각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그 제목 상속인 각자 있죠? 그 상속인 거기다 옆에다가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해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재산세에서 나오게 되는 개념인데요. 주된 상속자. 나중에 재산세에서 나와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면 상속인 가운데서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들어보세요. 까먹어도 돼요. 나중에 계속 배우니까. 상속인 가운데에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우리가 주된 상속자라고 해요. 상속 지분은요, 법률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똑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상속 지분이 자녀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여기다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여기다가 5화를 가산해. 1.5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에 누가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상속 지분
상속률이 가장 높은 자가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고, 주된 상속자가 2인 이상일 때, 자녀들만 있을 때는, 자녀들만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잖아요. 이럴 땐 누가 주된 상속자냐면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취득세 납세무자, 자, 취득세 납세무자 문제에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주가 물건에 대해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O, X요. X입니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각자가. 자, 그리고 이 경우 세 번째 줄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며 줄여.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딱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4명이에요. 갑, 을, 병, 정 4명입니다. 그럼 4명의 갑, 을, 병, 정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죠. 그럴 때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자, 이 공동 상속인들이 취득세 납세무자인데 그럴 때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 을, 병, 정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연대납세무 있다 매출이요.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차차 나중에 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36페이지에 보니까 36페이지에 보니까 양가로 7번, 8번, 9번, 10번, 11번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양가로 7번 내용은 25회 시험 때도 나오고 27회 시험 때도 나왔습니다. 양가로 8번도 자 나왔었고요. 시험에 27회 시험 때도 지문에 나오고 28회도 나오고 26회인가도 지문에 나오고 하여튼 중요합니다. 양가로 9번은 안 나왔지만 자 주의하셔야 되고 10번, 11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것들인데 양가로 7번만 기초인문과정에서는 배우고 가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자, 본문 밑줄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부부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매출이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에서 바꾸면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을 봅니다. 다만 근데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다 하나하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예요.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넘어갔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아유 우리 아버지 저 집이 경매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불효막심한 자식 같으니라고 아이고 내가 이걸 경락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드려야지. 그래서 아들이 경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관계가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했으니까 공매대금, 경락대금을 안 내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2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요. 자 여러분 부동산을 서로 맞바꿔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러면 공시가 되니까 등기가 되려면 다 공시가 돼야 되니까 취득세 같은 거라든가 세금 안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관계가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예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27회 시험 때 정답지문 틀린 거 골라라. 정답지문이 어떤 거였냐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예요. X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 뭐라고 바꿨어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에 문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이게 어떤 건지
또 사례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기본서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은 이것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한다거나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아시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배울 것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문자를 다 봤고요. 37페이지 제4절 취득시기입니다. 취득시기는 사실은 원래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취득시기는. 근데 28회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 정답 지문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없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취득식이 어떤 건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취득식이요. 뭐 그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취득식이 넘어갈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취득시기는 이런 거예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요. 취득시기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취득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취득시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이런 거예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우리 배웠어요. 자,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예요.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판정하잖아요. 또 취득세는 취득 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고 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자,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합니다. 취득세는 60일 내. 자,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예요. 그럼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매매 같으면 계약한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인지, 잔금지급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등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해서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득시기 판정에 의미가 있다. 제가 취득시기는 말씀드렸죠. 8회 시험 전에 제가 취득시기가 예전에 좀 나오다가 최근에 지금 쭉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나올 때가 좀 됐다. 그래서 취득시기 올해 안 나오면 29회 시험 때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28회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나왔고 좀 깊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다 강의한 내용들이었고, 자, 마지막 저 동영 모의고사 할 때든 문제 출제하든 제가 마지막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단원별 모의고사 할 때든 문제로 나눠드렸던 거고, 또 이제 마지막 핵심 마무리 그 특강할 때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마무리 특강할 때도 그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특강할 때도, 오늘도 카페에 보니까 어떤 합격생이 합격 후기에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약 30페이지밖에 안 됐지만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것만 5회독 했었는데, 자, 요번에 13개가 목표였지만 11개밖에 못 맞았지만, 올해 11개 맞았으면 세법은 뭐 평상시 같으면 작년 같으면 14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라고 낸 5문제가 있었지만 하여튼 맞출 문제는 다 확실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못 맞췄지만 그래도 목표 달성했었어요 하면서 저는 그것만 봤다 그랬는데, 어떡하네 마지막 나중에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를 보려면은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그 많은 날 동안 이제 쭉 깔려 있으면 나중에 이제 압축해가지고 얼마 안 돼요. 진짜 얇아요. 제가 원고 넘길 때는 하여튼 몇 페이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편집하면 한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33페이지, 32페이지. 그거 이제 딱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런데 이제 어떤 간에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랑 같이 따라서 가만히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따라서 외우라고 할 때 아까 같이 소리내서 같이 따라서 하고 호흡을 맞춰서 하다 보면 믿음이, 우리가 절에 다니신 분들 불경을 외우고 교회 다니신 분들 성경을 외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찬송가를 부르고 찬불가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믿음을 신실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평상시에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따라와서 습관처럼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지문을 보면 소유권 이전고실에 다음 날 이게 빠진 게 딱 눈에 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음성도 들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마지막 날 되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예?
여러분이 광명시 어디서 시험을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긴 안 오더라도 제 몸은 멀리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자, 믿음이 신실한 분은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 그런 것처럼 그 취득 시기가 그런 거였는데, 올해는 취득 시기가 독립화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확 낮아졌어요. 거기서 거의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나오면 뭐 종합문제수에서 지문안으로 나올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취득 시기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낮아져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살짝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그래서 어떤 곳은 강의가 이게 좀 안 나오는 곳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강의 시수가 좀 부족한 곳은 취득 시기는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또 배우면 되는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요.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볼게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는요, 등기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일은 아니고 잔금 지급일인데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계약상 잔금 지급. 그래서 흔히 우리가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하면서 잔금 지급일 언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한 그 계약상, 흔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이때부터 취득세는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서상 지급하기 위한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다만 만약에 이 명시가 안 됐어요. 계약서에 봤더니 잔금 지급이 언제인지 명시가 안 됐어.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있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의 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거래 관행상 있죠.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을 치러요. 그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하여튼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X.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언제라고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한 날이 3월 2일이다. 자, 그러면 그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니까 뭐 한 5월 1일 정도 되려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요때를 취득시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자, 원칙이고 명시 안 되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아이고 이걸 왜 부등호 표시는? 계약상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는 2018년 만약에 3월 10일로 돼 있어요. 잔금 지급이. 근데 실제로는 3월 25일 날 치러졌다. 그럼 3월 25일 실제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 그냥 뭐 우리 계약서상으로는 그때로 돼 있었지만 신고된 계약서에는, 그렇지만 우리 실제로는 어제 현금으로 잔금 치렀는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한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만약에 제가 경기도로부터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데 사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18년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3월 25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다 어디다 적어놨겠죠? 잔금 받은 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이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역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요. 수입에 의한 취득도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잔금 지급한 날.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공매 대금, 경락 대금 치른 날, 다 입증이 되잖아요. 이거 법원에 다 기록 남아 있고요. 법원에.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경우요. 판결문으로 입증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말해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경우. 근데 단 이 판결문에서요,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화해조소라든가 인락조소라든가 포기조소라든가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가 돼요. 자, 이런 얘기들 한번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수많은요, 자, 한 해 동안 민사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법적 분쟁, 민사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많은 법적 분쟁을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예? 자, 그러면 법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하려면 먼저 저 법원 재판부가 배당이 돼야 되잖아요. 판사, 예? 재판부가 배당이 돼야 되고 법정도 배당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인적인 물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도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대부분 걸러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판사가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계속 이렇게 재판하지 말고, 자, 조금씩만 양보해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좀 양보하고 여기서 좀 양보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의 합의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하면서 화해 권고안을 해요. 그러면 양쪽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절차 종결됩니다. 또 인락,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요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그냥 절차 종결돼요. 더 이상 끌지 않고. 근데 왜 받아들이냐? 자, 판사가 조용히 불러가지고요. 이 사람 주장을 내가 들어보니까 거의 당신이 가봤자 정식 재판 계속 해봤자 결국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넌지 흘려줘요. 그러면은 뭐하러 재판해요? 질게 뻔한데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지. 인락 받아들이거나 또 권리 제기했다가 포기하거나 자백간주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사람이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해. 그러면 이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 종결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걸 대충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화해조소상으로 잔금 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건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요?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문이지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에 한 것은 객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판결문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요. 법인은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해요. 법인장부를. 그래서 법인의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는데 그 법인장부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 그럼 역시 그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기로 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법인장부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고 나오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해요. 어떤 경우냐면 법인과의 거래로 어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법인과의 어떤 거래로 매매로 뭘 취득했다. 또는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요. 법인이 나오면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고 봐서 취득시를 어느 때로 하느냐?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을 계약서 상관없이 취득시기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이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국, 수, 공, 판, 법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2학년이신 분들은 작년에 국수공판 장 이렇게 배운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런데 저는 국수공판에 관한 법, 객관적인 취득,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 한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 다 같이요? 국수공판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동탄 신도시 있잖아요. 동탄에서 예전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뭐 이런 무렵에 동탄 신도시에 그쪽에서 고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수강생이요, 늦봄에 학원을 처음 왔는데 와가지고 봄에 와가지고 한 2달을 공부를 했어요. 한 2달을. 그랬는데 전국 모의사를 딱 봤는데 있죠. 근데 60점이 넘어버린 거예요. 평균 60점이.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기존 수강생들이 딱 봤을 때는 쟤는 틀림없이 2학년이야, 재수생. 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학원 요번에 저 점수 잘 나왔는데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무슨 말이에요? 난 처음 공부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당연히 재수생일 거라고 갔다가 물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재수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재수 없지. 나는 겨울부터 와가지고 공부했는데, 지금 뭐 40점 뭐 이런데 그 수강생 학원에 온 지 한 2달 됐는데 모의고사 봤는데 6점 넘으니까 그렇잖아요. 저 틀림없이 제 2학년인데 막 그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싫어요 지금.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사실상 잔금지기비를 취득시라는 객관적인 취득이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국수 공판 밥 이러면서 다른 수강생도 우렁차게 얘기하는데 그 수강생이요 이랬대요. 다른 수강생도 국수 공판 밥 그런데 그 수강생 혼자만 국수 공판장 이렇게. 자, 다른 데서 국수 공판장으로 외우거든. 다른 분은. 그러니까 국수 공판장이라고 했다. 2학년인 거 뿌록난 분이지.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보세요. 근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원칙은 계약상 잔금질이고 명시한 데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질입니다. 근데 이런 날 이전에요, 등기를 먼저 하잖아요. 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그 등기 등록일을, 자, 이런 날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해요. 그러니까 등기일이 빠르면 무조건 등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득시기 사례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뭐 계약일 언제, 중도금지일 언제, 계약상 잔금질 언제, 사실상 잔금질 몇 년 몇 월 언제, 또 등기일 언제 나오면 딱 봐가지고 등기일이 빠르면 무조건 언제라고요? 등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요. 다시요. 스토리처럼 기억하면 돼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는 언제냐?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일.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기비를 취득시라는 객관적인 취득.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 법의 경우.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언제고요? 등기일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제가요 한 가지 응용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요 제가 묻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OX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매매 등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개인 간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OX요. 또 틀리고. 자, 그러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일이라며.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일이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이런 응용력을 발휘하면 이제 배웠어요, 기본적인 거를. 이런 응용력을 발휘하면 이제 12문제, 13문제, 14문제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응용력을, 이런 응용력을 발휘 못하면 9문제 맞히고 이제 끝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응용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에 한번 봅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보니까 취득 시기요. 과세상의 취득 시기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과세 표준의 산정 시기가 되며 신고 납부 기한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취득 시기는 취득세 대상의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양가로 1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동그라미 1번 사실상 잔금지입의 취득시기가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지입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입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의 동그라미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공통의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합쳐진 거니까 그럼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국의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경매는 안 되나요? 경매도 포함입니다.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판의 동그라미. 다만 밑줄입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것은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객관성 없고. 미음번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 법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사실상 잔금지입을 취득시한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반적인 취득, 계약상 잔금지입을 취득을 적용하는 경우, 위 사실상 잔금지입에 해당하지 않냐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즉 국수공판법을 제외한 유상승계 취득은 조금 밑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 가로도 밑줄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니은번 단서 부분은 이제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건데요. 지금은 시험 쓰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연부 취득의 경우 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거. 자,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즉 취득가격 50만 원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 면세점 배웠었죠? 취득한 가격이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는 이 연부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자, 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러면 연부 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 본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니까 보충에 연부 취득이 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부로 뭘 취득하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요? 다달이 갚아나갑니다. 다달이. 그잖아요. 월부로 취득하면. 연부로 취득하면 어떻게 갚아나가는지 짐작이 오시죠? 그냥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볼게요. 연부 취득이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일정액씩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연부취득이 뭔지 감 잡으면 돼요. 됐고요. 예, 자, 연부취득이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봅니다. 연부취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봅니다. 연부로 뭘 취득해요? 연부로 뭘 취득했다. 자, 그러면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취득하는 건데요. 여러분 연부거래를 흔히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흔히 거래하면서 연부거래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죠? 아유, 여러분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짜리 뭐 흔히 5억까지도 이런 거 거래하면서 뭐 5년 이상 10몇 년에 걸쳐서 연부거래 합니까? 아유, 속 터져 죽지 뭐로 연부거래해요. 그런 거 거래하면서. 대개 연부거래는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그 단기간 내 그때 그냥 막, 예? 막 이렇게 막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부거래 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을 연부거래하는데 총 연부금액이 50억 원입니다. 50억짜리 연부거래를 합니다. 매년요 10억 원씩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해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18년 3월 10일이었어요. 계약서상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은. 근데 실제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연부금이 지급된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3월 19일을 취득시기로 해서 이때부터 취득세를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이런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약서상으로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지급되는 그 연부금액, 자, 요 사례 같으면 이제 8억 원, 요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요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요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도 실제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요때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연부 취득의 경우에 다른 연도와는 다른 매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 시기로 하고 계약서와 상관없이 매회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함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 효과가 있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취득세 목돈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죠?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동적인 취득 시효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거 보세요.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자, 독립적인 취득 시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이렇게 바꿔요. 아까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에? 연부 취득은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이러면 틀려요. 연부금 비율이 아니라 어느 때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요. 자, 뭐 예외는 뭐 이런 날 이전에
자,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등기일이니까 이거는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등기하면 등기일이거든요. 네,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하여튼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연부지급 원칙 언제다? 네? 사실상 연부금지급. 그래서 그 교재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37페이지 맨 아래 그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놔요, 여러분들이? 계약상 X 이렇게 써놓으세요. 돼지꼬리 땡냐에서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에서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X예요. 그래서 계약상 연부금지급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제 강의는 사람들이 정답을 어떤 직원이 저에 대해서 무슨 강의 이렇게 뭐 저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하나로 무슨 뭐 사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거하는 거다. 정답을 보여주는 강의 뭐 이렇게 했다고.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특징을 잡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정답을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OX로 물어보죠. 이런 거 이렇게 바꾼다고 알려주죠. 시험은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게 정답이지. 그래서 연부취득은 원칙,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입니다. 계약상 연부금지급일이 아니고요. 자, 넘어갑니다. 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 위 쭉 밑줄입니다. 위 동그라미 1, 2, 3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라고요? 등기등록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자예요. 그래서 등기등록일이 빠르면 지금까지 배운 이 취득시기 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라고요? 등기등록일입니다. 등기등록 빠르면 항상.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있죠.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동그라미 기억번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일의 밑줄이에요.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 유증으로 취득하면 유증계실에 취득한 것을 봅니다. 밑줄 짝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계약일이에요. 증여 계약일.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계약일로 하지? 자,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증여는 이제 민법에서 배워요. 증여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참고로 한번 보세요. 증여는 민법에서 여러분 배워요.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고 민법에서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 보세요. 낙성 계약이라는 게 뭐냐? 자세한 것은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고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냐면 낙성 계약이다. 그러면 뭐예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요. 계약은 청약이 있어야 되고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약하고 승낙하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야, 아이고 넌 진짜 하는 일이 맨날 그러냐? 너는 그런 모양이냐? 너 요번에 또 뭐 계약 실패해가지고 너 또 뭐 잘못되고 뭐 한다고 하더니 너 또 뭐 잘 안 돼가지고 또 놀고 있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지 뭐. 야, 내가 돈이 한 2천만 원 남아 돌아서 그러는데 너 줄까?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됐다 임마시. 그럼 뭐 한 거예요? 난 증여 청약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거절했잖아요. 증여계약 불성립합니다. 이번에는 친구야. 네가 또 이번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힘들 때 옛날에 네가 나 도와줬잖아. 친구야, 내가 더 많이 못 들어서 미안하고 이거 갖고 일단 힘을 내라 친구야.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아이씨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계약 성립한 거지. 증여는 이렇게 계약입니다, 여러분. 자, 증여는 계약한 날을 취득시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증여는 다른 거 같지 않고 그 증여 계약한 날을 취득시로 하느냐?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 보세요. 사람 등기일 같은 걸 취득시로 한다고 해보세요. 등기 등록일을. 그러면 사람이요 이래요. 내 전재산을 갖고 있는 전재산을 어느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룻밤만 잡으세요. 전재산? 이거 좀 많은 것 같다. 아무래도 전재산 많고 반만 하자. 반만 증여하겠습니다. 하룻밤만 또 잡으세요. 반만 증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그러다 며칠 지나면 자식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이거 다 무효야. 지금 정신이 우리 아버지가 오락가락해 막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는 땀만 먹지 못하더라도 어느 때를 취득시에 계약한 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이런 건 구대에 의한 증여계약은 지들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증여는 여러분 서면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거 뭐 내가 너한테 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나 그냥 구두에 의해서 고마워 뭐 이런 거지.
자, 부동산 같은 거라든가 액수가 큰 거는 되게 자, 나중에 막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서면에서 증여 계약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잖아요. 다 관계자 나와서 땀만 먹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증여는 그 계약한 날을 취득시하는데 서면에서 그 증여 계약한 날을 취득시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있잖아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이런 증여 같은 것은 증여 같은 경우는 등기일로 해요. 그 등기를 취득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속으로 지금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요? 상속개시를. 유증으로 취득하면 유증개시를 취득시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이제 등기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증여 같은 무상승계시 원칙 언제다? 계약일. 상속은 어느 때? 상속개시. 요 정도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시기는 요 정도만 봅니다. 자, 그러면 28회 시험은 더 깊은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자, 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취득 시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일.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하고 나서 2달 정도 있다가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일, 계약서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자,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지일, 컨닝 누가 하라고 했어요? 계약상 연부금지일 취득시래요? 아니면 사실상 연부금지일 취득시래요? 사실상 연부금지일 취득시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계약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개시일.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또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거기 38페이지 안가로 2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 기억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증은 유증개시라는 거 말씀드렸고, 니은번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지금 별 거 아니고요. 시험에 나온 건데 동그라미 2번 예외 봅니다.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느 때라고요?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매출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를 다 봤습니다. 39페이지 제5절 과세표준. 그 다음에 세율.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어떻게 일정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는 중요한 중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9회 시험에 과세표준과 세율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수업이 끝나가는 무렵에 지금 이 덩어리도 큰데 지금 시작하면 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지금 이미 여기 학원을 벗어나서 이미 지금 자, 집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다음에 배우는데 자, 절 봅니다. 아직 항상 복습하고 제가 인사하면 끝나는 거지 지금 중간중간 계속 복습을 했지만 자, 오늘 배운 거 쭉 한번 또 훑어보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취득세 우리 지방세에서 처음으로 취득세를 공부했습니다. 다시요. 지금 몇 번씩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자, 취득세는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하여튼 그건 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뭐 11개 지방세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제껴놓고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다? 특광도, 과세권자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취득세는 자,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득하니까 소유권 오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취득세는 물세라고 그랬어요? 인세라고 그랬어요? 물세.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한다. 자, 취득 합산하지 않고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과세 대상 자,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등등 쭉 있다더라. 하여튼 됐고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파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우리 저기는 오늘 처음 하는데도 잘하네 그래도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사실상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 뭘 들어드렸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단 취득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예? 믿고 맡긴 것뿐이고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시답계약증명 돌려줘야 되니까. 자, 그럼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하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의제취득, 간주취득령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령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령으로 나눠집니다.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자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다만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4가지 있었다는 거.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다? 사,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 다음에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킨 걸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취득령,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과점주라고 하면 지분율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주식을 전부 다 합쳤더니 몇 프로? 전체에서 50% 이상의 초가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는데 그럴 때 이 과점주의 주식 취득은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법인 설립 시에 주식 취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는 자 원칙적으로는 공부상 취득자, 즉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가 원칙 납세무자예요. 등기등록과 무관한 사실상 취득자예요. 사실상 취득자가 원칙 납세무자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주체 구조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건물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아니면 가설한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돼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상속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자, 어떤 거예요?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봐요. 근데 다만 대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매나 경매를 아직 못 외워도 괜찮아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걸 취득한다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등등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는 배우자 직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시기는 금방 했습니다. 그죠? 금방 했으니까 요거는 뭐 금방 복습한 거니까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중요한 이제 다음 시간에 빠지면 다음 주에 빠지면 이제 그 다음에 왔을 때 있죠. 등록면허세 같은 거 막 할 때 제가 했다는 전자에서 쭉쭉 넘어가기 때문에 뭔 소리야 도대체 진짜 막 이러면서 혼자 이제 막 둥시둥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본방 사수하시고 본방 사수한 다음에 동강으로 다시 한번 인강으로 복습하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그 카페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고 문제 조세 총론 OX도 다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아셨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